그래서 이제 DSR 발표 전에 분양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소급 적용되는지, 대출의 한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제 분양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초등학교 4학년생이 이제 100억을 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임성배 TV 보는가 댄데크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인상에 남았던 그런 댓글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의 댓글들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제가 초창기 때 유튜브를 할 때는 일일이 다 그런 댓글들의 답글들을 다 남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 개 이상의 댓글들이 달려요. 그러니까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 영상 밑에 남겨지는 댓글뿐만이 아니라 수백 개가 넘는 예전에 있는 댓글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 댓글을 남기면 순차적으로 저한테 순서대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영상별로도 볼 수 있지만 저한테 볼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오래전에 남겼던 댓글들도 이렇게 일일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답글을 남겨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남겨드리는데 그렇게 못 남기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초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뭐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이 됩니까? 대출이 뭐 40%입니까? 50%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내용들 말고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제 기억에 남는 댓글들을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리고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DSR 규제,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처갓집에 가서 제가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429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올려놔서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DSR에 따른 그 댓글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궁금해 할 만한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질문이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DSR 발표 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입주인데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 DSR의 규제 적용이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이제 DSR이라고 하는 규제가 이제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을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이제 시행을 하고 내년 7월과 내후년 7월, 그래서 3년에 걸쳐 가지고 단계별로 시행을 한다는 내용인데, 해당 영상은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7월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그때 맞춰서 자금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근데 이분처럼 사전에 미리 내가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신규 분양을 받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LTV 60%의 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DSR의 축소로 인해 가지고 40%밖에 대출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잔금 대출을 전환할 때, 이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중도금 대출을 건설사나 허구 보증사에서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데, 집단 대출로 잔금을 치를 때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면서 이 중도금 대출이 상환이 되면서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중도금 대출도 실행이 되고 잔금 대출도 실행이 돼서 두 개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잔금 시점이 되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이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되면서 잔금 대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년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다면 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이 잔금 대출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DSR의 규제
현재에 따라서 이제 40%로 축소하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내가 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급 적용되느냐?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실행하기 이전의 것도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6.17 부동산 그런 규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 팩트,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 시점의 팩트는 뭐냐면 이제 금융위에서 DSR의 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이 자료를 발표를 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다양한 보완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해요. 이런 자료를 금융위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이런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을 큰 틀에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고, 이 대상이 이제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악의의 피해자와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는 이분처럼 DSR 발표 전에 내가 자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양을 받은 겁니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 착한 분들한테는 이런 DSR의 규제나 추후에 있을 미래의 규제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이제 합당한 그런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리고 원칙을 중요시하면 되는데, 이런 금융위에 대한 자료들, 금융부채 관리 방안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그냥 첨부하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인데 만약에 40%가 나오게 되면은 축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소급 적용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일부 언론 기사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확한 것은 이제 이 추가적인 발표가 나야지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분하고 또 미리 사전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지금 예스다 노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댓글 중에 이제 제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DSR의 계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면은 나의 조건을 넣어가지고 DSR 규제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은행권과 연계해야지 정확할 텐데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련된 댓글들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대출에 대한 변동성은 본인 스스로가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숟가락조차 안 들고 밥을 먹으려 하는지요.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함에 비례해서 노력을 하심이 필요한 듯 하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에서도 다룬 것은, 대출에 관한 부분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의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권이나 이런데 그 가계 현금 흐름도 같은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계획들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도 이 DSR 규제 같이 미래의 이런 규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댓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댓글은 그냥 제가 좀 기억에 남아서 한번 채택을 해봤습니다. 읽어보면은, 1,000만 원 만들려면 직장인들이 30만 원씩 3년을 꼬박 적금해야 합니다. 초등 4년생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 아이 입에서 100억을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이 너 억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알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집 사서 팔고 해서 몇 억씩 벌어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이 댓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100억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100억을. 물론 큰 꿈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인 측이 엄마가 이제 집을 사고 팔면서 몇 억씩을 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한테는 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게끔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면 엄마가 집을 사고 팔면서 얘기하는 게, 아빠하고 얘기한 게, 여보, 나 뭐 3억 벌었어. 얼마 뭐 세금 냈어.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 초등학교 4학년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다면서 이제 씁쓸하게 댓글을 남겼는데, 30만 원씩 3년을 꼬박 넣어야지 이제 1,000만 원인데 적금이, 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초등학생의 댓글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뭐 합당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몇 억씩 벌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어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보편화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사회에서 당연시되면서 돈의 가치도 많이 떨어졌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사소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서 보면은 4학년생 초등학생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이 초등학교 4학년생이 단돈 1,000원이라도 벌어봤을까요? 실제로 노동을 해서 노동 가치를 통해서 아마 벌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엄마 아빠 심부름을 통해 가지고 뭐 용돈 정도 벌 수 있겠죠. 또는 아빠 엄마가 몇 억씩 돈을 많이 버니까는 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초등학생한테 줄 수는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이 이 돈의 가치를 낮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이 돈 몇 억씩을 번다고 해도 이 초등학교 4학년생이 번 게 아니죠. 이 돈은 이 부모가 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 4학년의 이 가치관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생활하는 이 초등학생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가 돈에 대한 가치의 관념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개념을 잘 이해시켜 줘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 뭐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한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돈의 가치.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딸이 밥을 먹다가 밥을 남기거나 제가 사준 과자나 뭐 사달라고 하는 것을 사줬는데 그런 것들을 남기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얼마나 많이 노력한지 아느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아빠가 1시간을 더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살 때 그리고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꼭 필요한 것을 네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다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이들의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돈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뭐 20, 30대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돈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돈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누구나 지금 다 뭐 몇 억씩 벌었다, 몇 억 뭐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돈처럼 얘기하는데 단돈 1,000만 원도 30만 원씩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적금을 들어야지 하는 돈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돈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댓글을 부동산 관련된 댓글을 보면은 지금까지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면 지금 분양받을 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제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1주택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빠른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책에서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제가 부동산을 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런 관련 업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면 지금 분양받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좀 모순인 거죠.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금 분양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떨어졌을 때 그때 사면 되겠죠. 그때 분양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를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생활했던 이 시간들을 본다면은 결론적으로는 20년이 지난 현 시점하고 과거에 20년 하고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막연히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집값이 오를 거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집값이 무조건 오를 거다. 이런 생각도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두 개의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10년 동안 집을 안 샀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집값이 10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리스크의 해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전세 가격도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10년 전에 내가 집을 샀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떨어졌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10년에 샀던 가격보다 70%, 뭐 50%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러면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일부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거죠. 지금부터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실행하고 하려고 할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라. 그 최악의 경우는 무엇이냐? 내가 활용하는 것이다. 상가를 투자할 때도 내가 이 상가를 투자했을 때 원하는 수익률을 맞추지 못한다면, 공실이 발생한다면 이 상가를 내가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간다면 그런 리스크들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의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막연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아파트를 뭐 살 이유가 없죠. 분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미래에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고 있으면서 자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얻지 못하고 가격이 만약에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한 집, 이 집을 내가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 미리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주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좀 불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질 것 같으신 분들은 집을 안 사면 됩니다. 제 말 듣고 집 사라고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한테 조언을 얻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건이 된다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댓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고 지금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많은 영상에서 보합이나 하락세가 올 수 있다.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이 오게 됐을 때. 하지만 그런 시점을 예측하고 내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제 생각들을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많이 뽑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는 그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이제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댓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사시면서 지금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어려서부터 가난하셨고 열심히 일하셨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어려워도 대출은 최대한 안 받으시고 서울에 전세로 전전했고 시골 땅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빚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며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경제관념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임성배님을 유튜브로 보고부터는 왜 우리가 아직도 가난한가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저 일해서 돈을 버는 것만이 정당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던 경제관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부터라도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저희 집에도 좋은 소식이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인생에 있어 값진 이런 정보를 무료로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43살이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학교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성실히 일하면 된다 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인생을 제가 43살을 살아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 조언해드릴 수 있는 인생의 조언은 없지만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한테 제가 산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그런지 알고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 그리고 올바른 목표 의식을 갖고 올바른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올바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큰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올바른 일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하면 그래도 작은 성과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큰 성과를 얻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목표 의식이라는 걸 갖고 어떤 일이 제대로 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경제관념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저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저축을 통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훌륭한 인생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은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경제관념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어쩌면 저는 20대 초반부터 부동산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산 가치라든가 화폐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 통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영을 배우면서도 그런 것들을 뒤늦게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성실히만 살았지만은 그 성실성을 보고 본받아서 아마 이분한테 인생을 살면서 큰 가치 있는 삶을 살게끔 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분의 부모님께서 이렇게 성실히 사셨지만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가난한 거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가난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책임입니다. 제 인생도 제 인생의 삶의 책임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내가 만약에 20살 때 1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통장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있다면 지금의 내 삶,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지금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비록 가난하거나 집이 없거나 마이너스 통장에 뭐 1억의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삶은 결과물은 인정하고 앞으로의 삶, 내가 5년 뒤의 삶, 그리고 10년 뒤의 삶은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히 일을 하고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중요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다 보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라도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부터 이런 투자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모님께서 하신 대로 보고 배운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5년이나 10년 뒤에는 가난한 삶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모님이 가난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돈의 관념을 늦게 깨달은 것에 대한 부분들의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댓글들을 뽑아놨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댓글들은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댓글들을 뽑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추후에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저도 깨달은 부분들이 있는 그런 댓글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